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완 기자는 금요일날 시사포차에서도 나오셨는데 네. 멀티플레이어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코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체를 선언했는데 뭐 해체인 듯 해체 아닌 해체 같은 원래 리유니온인지 뭔지 제작진에서 빨리 좀 이거 저희 아하. 정체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잘하고 인기 높은 그룹은요 해체했다 뭐 다시 그럼요. 하겠다. 컴백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를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영문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글이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목소리네요. 네. 그렇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게재 논란 관련해서 답변하는 부분인데 김완 기자, 네. 한동훈 후보자 딸 논문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지금 의혹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고1 때 2달간 한 논문을 5개 그리고 전자책을 4개 정도 출간을 했다라는 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고요. 네. 그리고 이 논문들이 어디에 실렸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리는 네. 어떤 스펙 관리를 위해서 돈을 주면 이제 실어주는 혹은 그 논문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 저널들에 게재됐다라는 의혹이고요. 돈만 내면은 전혀 검증 없이 무조건 실어주는 곳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제 뭐 한겨레 취재 결과 대필된 게 아니냐. 실제로 케냐에 있는 본인을 노련한 대필 작가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내가 이 논문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따져보니까 사촌들이 있는데 이 사촌들이 거의 유사한 방식 그리고 여러 개의 공동체 그러니까 스펙 공동체에 얽혀 있는데 아하. 대학을 진학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가족 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스펙 공동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기 위한 예. 이게 아니냐라는 의혹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기부를 했는데 노트북 50대를 네네. 그 기부에 이제 최소한 부모의 조력이나 혹은 이제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 찬스 말이죠. 네. 이게 김준호 변호사 아직까지 법적 쟁점은 아니지만 네. 어떻습니까? 해명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은 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답변입니다. 예. 논문이라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논문을 게재하는 저널에 실었거든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그냥 자인한 겁니다. 어허.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죠. 예. 아직 수험생의 신분이까지 고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문제를 유죄 무죄 좀 검사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이걸 좀 대하고 있고 아하. 내가 유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좀 그러면서 묘하게 이제 원래 있던 논란들을 피해가고 있는 되게 법률가스러운 답변이었다라고 보여지죠. 네. 그러면 지금 국내 여러 연구 단체가 모여서요.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과 게재 행위 그리고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교육계 당사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식공유연대 소속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소위 말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 중에 하나에 여러 편의 논문을 올렸다는 것이 지금 알려졌는데요. 연구자로서 교수님 지금 이 고등학생의 이러한 활동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것을 입시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그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왜 굳이 오픈 액세스 저널을 표방하는 그런 수상한 학술지, 사실은 사이비 학술지라고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곳에 논문을 상당한 투고료를 주고 최소 뭐 $50 이상은 요구했을 겁니다. 네. 그게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네.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그냥 자기 자녀가 따님이 그 논문을 씌운 것은 예. 그냥 간단한 투고 절차를 거치면 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이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 20년간 그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이어져 온
오픈 액세스 운동에 대한 어떤 폄훼이자 아하.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표현, 이게 일반 청취자께서는 그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동훈 후보자의 누구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글을 보냈는데 그게 왜 문제냐라는 것이 왜 잘못된 해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나 오픈 액세스 운동을 이 짧은 인터뷰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오픈 액세스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비싼 구독료나 이런 걸 내지 않고도 네. 지식과 정보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어떤 학술 출판사나 학술 예. 정보 업체들이 그런 전자저널들을 독점해가지고 네. 비싼 구독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십억의 그 구독료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그 한계를 벗어나자는 게 오픈 액세스 운동이고 오픈 액세스 저널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부실한 학술지 또는 거의 사이비 학술지들이 네. 오픈 액세스 저널을 표방하면서 우리는 투고하면 이제 다 이렇게 공개해 준다 하면서 사실은 심사 과정을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하고 굉장히 비싼 투고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실학술지라고 그러고 네. 많은 이제 투고료를 챙겨가기 때문에 약탈적이다 해서 약탈적 학술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네. 우리한테 좀 낯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혹시 교수님께서 한동훈 후보자 딸이 올린 논문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문제가 되길래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ABC 리서치 얼러트인가 하는 그 수상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 3편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예. 예, 근데 뭐 해명한 대로 5페이지 정도 뭐 이하에 그냥 이게 논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그 학술지의 그 온라인 동영상 홍보 사이트를 이렇게 홍보 영상을 보면은 네. 자신들은 아주 훌륭한 그 다학제적인 여러 학문을 다루는 학술지고 아하. 그리고 이 아시안 비즈니스 컨소시엄이 후원하는 뭐 네. 곳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논문을 투고하면 대기 시간이 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심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하. 예. 그리고 투고에 드는 비용 단돈 $50다. 아하. 미화 $50라고 선전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안 해봤는데 네. 대개 투고 결정 통보를 하면서 음. 이제 게재를 하고 거기다 이제 계속 씻어 놓으려면 온라인에 올려놓으려면 네.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아하. 약탈적 학술지, 사이비 학술지의 아주 주된 특성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오픈 액세스 저널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학술적인 성과를 여러 사람에게 부담 없이 나누고 공유하자라는 좋은 운동인데 지금 그렇죠. 돈을 많이 내서 수준이 안 되는 걸 검증도 없이 마구 올리고 그것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학술지에 보내놓고서 오픈 액세스 저널을 핑계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건 네. 오픈 액세스 저널이 아니고 네. 사이비 저널입니다. 사이비 저널이고 돈을 네. 뺐으니까 약탈적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자가요. 그렇지만 입시에 활용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렇다라면 왜 여기다 냈을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오늘 뭐 언론에도 전문가들이 쓰신 분들이 있던데 예.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에 사용된 적은 없죠. 네. 그런데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그랬다면 예. 왜 그렇게 돈을 내고 예. 학술지를 자처하는 이런 허위적인 네, 그런 사이비 부실한 학술지. 학술지에 예. 거기에 실었는가라는 거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거고 네. 그런 입시 뭐 해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그런 어떤 스펙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생각나시는 게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뭐 네. 전자자료를 올려놓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자기 컴퓨터에서 그냥 PDF 파일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굳이 거기에 올린 것은 네.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한 학술 정보 사이트가 뭐 DBP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를 이제 사용하려면 네. 이제 대학의 학생들은 이제 그 학교 내 아이디나 뭐 이렇게 IP를 통해서 들어가면 학교에서 전체 유료 단체 회원을 가입해서 하는 거고. 그 회비를 내죠. 예, 학교에서. 개인 예. 차원에서 하려면 이제 모든 저널을 거기 모든 저널이 있지만 좀 대부분의 저널이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지식에 자유롭게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자주 학회원은 아닙니다만 자주 보는 사이트 중에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회입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HWP 파일로 이제 모든 논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예.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거든요. 회원가입 예. 없이도. 이런 걸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할 수 아니 있는 그렇다고 거고. 해서 그 논문들이 검증 없이 마구 올라가는 아니죠. 건 아니란 전혀 말이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리고 게재하려면 이제- 반드시 네. 심사를 거치고 탈락하는 논문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학술진흥재단에서 이제 등재지, 그렇죠. 그다음 등재 후보지, 이래서 예. 이제 등급 같은 걸 나누는데 이게 사실 너무 규제 일변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한국적인 현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 네. 자유가 오늘 되게 중요시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유가 이제 남용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름 없는 그런 학술지 아닌 학술지 거기에다 이름 내서 스펙을 쌓는 거죠. 90년대로 치면 박사 없는 교수님들이 러시아에서 박사학위 하나 받아왔다고 이제 지금도 계세요 그런 분들. 미국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가 있죠. 예, 캠퍼스 뭐 없는 대학교.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네. 또 뭐 그 목사님들도 이제 그런 경우로 맞아요. 이제 학위를 뭐 취득하는 경우들인데 뭐, 비슷한 네.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흔히 말해서 검찰의 특수통 중에 프레임을 잡는데 굉장히 능하다라는 평가를 검찰 서초동에서 예. 많이 해왔는데 예. 저는 이번 논란이 약간 그 한동훈 후보자의 프레임에 좀 말려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말려들었다. 네, 한동훈 뭐냐면 프레임에, 예. 이게 이제 뭐 이게 논문이냐 아니냐는 이거를 쓴 저자의 아버지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이게 올려져 있는 플랫폼이 뭐냐 이거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한동훈 후보자는 뭐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네. 그 당사자들이 말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이제 그것이 그러면 왜 그 행위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가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상식과 윤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라고 불렸던 사태를 경유하면서 예. 확립해왔던 어떤 상식적 기준 네. 그리고 공직자로서 그게 누구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든 어떤 고위공직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윤리성의 문제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면으로 대답을 해줘야지 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어떤 워딩의 프레이밍을 잡아서 논문은 아니고 뭐 연속료 리포트다 이게 오픈 액세스 저널이다 이걸로 가는 거서 그래서 그거를 다투는 것은 저는 이제 이 문제의 본질과는 네. 좀 동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식과 합리의 문제다, 윤리의 문제다라는 김한 기자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김준우 변호사 법적으로 혹시 문제될 부분이 힘들 없을까요?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는 뭐 문제 안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논란에서 뭐 다른 형태의 논란이나 뭐 결정적 한방이라고 이른바 정가에서 얘기하는 게 나오지 않는 한 예, 스모킹 건. 대통령께서 워낙 총애하시기 때문에 네. 날짜의 문제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뭐 더 공방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예. 갈 길은 정해져 있다시피 한 거 아닌가라고 좀 사실 좀 냉소적이에요. 근데 별로 그 지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점이 그 이제 이 이른바 스펙 공동체라고 하는 외가의 친척들이 논문을 쓴 시점이 있어요. 예. 그 시점과 정경심 이제 수사 재판 시기가 맞물리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수사에 어쨌든 책임을 졌고 네. 직간접적으로 한동훈 검사 관여를 했었었는데 아.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론이지 과정을 설명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서 그 수사를 막 하면서 이제 대국민을 상대로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본인 가족들이 이런 문제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이건 위법성 여부와는 또 별개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가 위법을 안 했으면 임명 가능하고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그 지점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뭐 진솔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 갑자기 변호사 할 게 아닐 것 같잖아요. 네, 이분이. 그렇죠. 예, 여의도 쪽으로 가실 계획이 많으실 텐데 공직이나 정치를 계속 하실 것 같죠? 그럴 아무래도? 개연성이 예. 크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숙일 때 숙일 줄 알고 음. 국민들께 심려를 끼우쳐 드린 점 죄송하게 예. 생각한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예. 국민적 비판을 달게 받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넘어간다는 게 넘어가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 이거를 예.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법정 변론하듯이 따지는 게 저는 네.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물론 정도의 구체적인 부분은 차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만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은 이미 그러한 스펙들이 사용돼서 입시가 이루어졌고 입학이 이루어진 이후고요. 시점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은 아직까지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란 말 한마디로 다른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법률가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아까 김준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예. 이제 사건에서 미수냐 기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새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김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한 상황인데 그 시점 자체가 네네.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의 그런 범법 행위를 규명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자녀는 맞습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얼마나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사한 형태의 스펙 쌓기에 대한 조금 상시가 오는 네.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게 조금 놀랍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예. 얘기했지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자고 지금 그러니까요. 인사검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어제 뭐 청문회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후보자의 해명도 뭐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교로운 일이 몇 예. 년 후에 어디 영화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100년 후에 어디 예. 사극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쉬운 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요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조건 한동훈 후보자를 감싸는 그런 정서와 행동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게 네. 되고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로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서 또 공격하는 네.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상황도 양쪽이 모두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공직을 맡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번 주제 키워드가 골프장 그리고 중대재해법인데요.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소방대원들이 2m 아래 수면에서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일행 3명과 골프를 치던 이 여성은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수심 3m 깊이의 연못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네. 골프공을 주우려다가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사망을 했고 그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고용된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인데 그냥 자기가 골프 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어떻게 예. 중대재해법 얘기가 나오나 사건을 조금 짚어보면 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인데요. 예. 50대 여성이 일행들과 골프를 치다가 자기가 친 골프공이 이제 연못에 빠진 거예요. 이른바 예. 이제 뭐 워터 해저드라고 네네. 부르죠. 그래서 다른 이제 일행들과 보조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시고 네, 본인은 이제 이거를 꺼내려고 하다가 혼자만 남아서 네, 연못에 빠졌고 결국엔 119에 의해서 한 45분 만에 구조가 됐지만 사망한 사건인데 경찰은 이 사건 이 익사 사고 이제 중대재해법이 없었으면 뭐 처벌할 규정에 마땅치 않았을 텐데 네. 이게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주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시민재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공중 이용 시설이나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이제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하. 사업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이 뭐 두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뭐 몇 명 이상 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네. 이제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사실은 골프를 안 쳐서 그 골프장 그 예능만 봐가지고 이게 네. 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배를 탔다, 유람선을 탔는데 유람선에서 뭐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거나 뭐 구명조끼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건데 네. 이 골프장에 있는 연못들의 그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게 수십 몇 미터 뭐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시고 위험 표시. 이런 게 이제 예. 표시돼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원래 지금 표시돼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표시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주의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그런 것들을 일반 좀 천천히 전반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안 가봐가지고. 지금 우리 그 제작진 중에 골프를 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지금 바로 확인이 들어왔는데요. 보통 수심이 깊고요. 워터 해저드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김준호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처럼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무조건 사망했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네.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그 기사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쉽게 딱 유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뭐 골프장에서 이제 어쨌든 또 뭔가 실족을 본인이 한 건데 네. 여기서 그 연관성이 안전하리라 믿고 있었을 그런 예견 가능성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는 좀 저도 의문이어가지고 네. 요 뉴스만 보고는 제가 이게 딱 되겠다라고 단정을 좀 짓긴 근데 이 어렵습니다.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중대 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 그것을 소홀히 할 경우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개념이 좀 약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들어왔다. 네. 이게 뭐 교통시설이었으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공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를 처벌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지만 예. 안전관리 의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이제 법적인 어떤 준수사항이 됐다. 이거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 서로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 가보죠.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택시가 잘 잡힐 길목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라도 잡아야 합니다. 안 잡히고 다 예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따릉이 타기로 했어요. 원래 술 먹고 자전거 타면은 근데 좀 몇 시간 더 지났어요. 네네. 네, MBC 뉴스가 지난 5월 7일 토요일 자정 서울 풍경을 취재한 뉴스인데요. 김한 기자, 네. 요즘 그야말로 택시 대란. 네. 그래서 택시가 없고 안 잡히니까 술 드신 다음에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귀가하신다. 저도 이런 욕구를 느낀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욕구만 느끼셨습니까? 실제 하셨습니까? 실제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입니까? 네. 근데 예. 이제 다른 애도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따릉이도 다 나가고 없어요. 네. 이게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되게 이제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택시가 네. 너무 안 잡힙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보다는 그 굉장히 이제 번화한 곳에 사무실이 있는 김준호 변호사가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느끼실 텐데 뭐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시는 분들 보면 뭐 별로 택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따릉이라도 타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해제 전 일주일,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제 전 일주일에 비해서 새벽 시간대 따릉이 대여가 9.1%나 증가한 것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제 증가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제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 심야 시간대에 그러면 이제 얘기한 대로 뭐 술을 먹고 음주를 하고 나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바로 그 부분인데 김준호 변호사. 네. 음주 자전거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는 차의 일종이니까 면허가 불필요한 거지 차는 차기 때문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한 이상 올라가면 이거 걸리면 이제 이것도 범칙금 3만 원 정도는 내야 되는데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어쨌든 규정 위반이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발생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또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음주 자전거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음주운전도 타인을 위험하겠지만 자전거를 술 먹고 타다가 넘어지거나 뭐 하는 건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너무 귀찮으니까 잠깐 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은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 다 처벌되는데 음주 자전거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것도 그건 괜찮죠. 괜찮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술 그만 드세요. 제가 사무실이 강남역인데 새벽 1-2시에 퇴근하려고 하면 퇴근을 못 해가지고 4시에 퇴근한 적 요즘 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요. 김준호 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면은 처벌도 받지만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음주 자전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음주운전 한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이 없을 테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음주 자전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